어머니 손톱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약해지실 수가 있죠? 금방 다 뽑히겠네. 제발. 왜 이러니?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때문에 매일이 두렵고 숨도 못 쉬겠다. 아, 그러세요? 근데 어쩌죠? 어머니가 있는 한 제 인생은 지옥이에요. 이제 두려움은 어머니 차례죠. 평생을 아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 하지만 아들이 출장 간 사이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였지만 속으로는 악마 같은 미소를 감춘 그녀. 시어머니의 손톱 3개가 남았다는 잔혹한 말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한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전국 어디든 여러분의 발자취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장지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벽돌빛 건물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 중에서도 323호에서는 찬밥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을 여의고 나서 벌써 3년째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다니려 노력했고 회색빛 단발머리를 늘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체조를 가볍게 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야겠다.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가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유독 좋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지금은 45살이 된 장성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순자에게는 품 안의 아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있던 순자 뒤로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8살의 윤정은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언제나 세련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혼 때처럼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모습이 가끔은 부러워 보이기도 했죠. 응, 윤정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민호 미역국 좋아한다고 끓이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먹을래? 순자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윤정과의 관계가 항상 편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며느리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민호가 회사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 곧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 집에 남을 두 여자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윤정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그런 윤정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열심히 미역국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갈은 쇠고기를 넣고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죠. 여보, 일어났어요? 곧 민호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의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인상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 과장까지 승진했고 이번 해외 지사 발령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미역국까지 끓여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퍼졌죠. 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뭐가 힘들겠니? 그런데 정말 내일 출장 가는 거야?
네, 어머니. 3개월 정도 갔다 올 예정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네요. 민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만 남겨두고 장기간 출장을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윤정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를 바라보는 윤정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색이 스쳤죠. 다행히 민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데. 윤정아, 정말 부탁한다. 물론이죠.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3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과 고등어 구이,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상차림이 푸짐했죠. 민호는 어머니의 음식 맛을 칭찬하며 맛있게 먹었고, 윤정도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몸 건강히 지내세요. 약도 빼먹지 마시고요. 알았다, 알았어. 너도 몸 조심하고, 낯선 곳에서 아프지 말고.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붙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출장 짐을 정리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윤정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고마워라, 윤정아. 순자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윤정이 차가워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이 없는 동안 둘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릇을 일부러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그런 윤정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말 서로 잘 지내시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죠? 걱정 마, 민호야. 우리 잘 지낼 거다. 순자는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윤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큰 캐리어를 끌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3개월간의 긴 출장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순자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조심히 다녀와라. 아프지 말고. 네,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윤정이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민호는 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순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죠. 어머님 잘 계시다가 민호 오빠 맞이하시죠. 윤정도 현관에 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돌아서는 순간 윤정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살짝 올라왔죠. 택시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순자와 윤정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적막해졌죠. 순자는 아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둘이서 지내야겠네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처럼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해했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보자꾸나. 네, 그럴게요. 윤정은 대답했지만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윤정은 거실에 혼자 남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죠.
첫 번째 괴롭힘은 아침 식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습관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려 했지만 윤정이 먼저 부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고마워라.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순자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윤정이 내온 밥은 바닥이 새까맣게 탄 것이었죠. 윤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화 받느라 깜빡했네요. 그냥 드세요. 위에는 괜찮을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참았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다행이에요. 윤정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지만 순자는 그저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이 끓여준 된장찌개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디짠 맛이었고 반찬들도 모두 상한 것처럼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목이 메어 물을 계속 마셔야 했죠. 어머님,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요. 나이 드시면 그런가 봐요. 윤정은 자신이 만든 음식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지만 혹시 자신의 입맛이 변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과 관절염약을 먹으려는데 약봉지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죠. 윤정아, 혹시 내 약봉지 바뀐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같은 약이에요. 약국에서 제네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정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사실 순자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해 놓은 상태였죠. 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손목과 발목이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기운이 없었죠. 윤정아, 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몸이 이상해. 그럴 리가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윤정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말대로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의 손톱과 발톱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관리하던 손톱이 갑자기 약해지더니 끝부분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발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두께도 얇아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건강했던 손발톱이 이렇게 빨리 상할 줄은 몰랐죠. 어머님, 뭐 하세요? 윤정이 방으로 들어와 순자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순자가 손톱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본 윤정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윤정아, 내 손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발톱도 이상해. 글쎄요. 나이 드시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영양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해? 그럴 리가. 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바꿔치기한 약 때문에 몸의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손톱 끝부분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엄지손톱이 뿌리부터 흔들리더니 결국 빠져버렸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빠진 손톱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톱도 마찬가지로 하나둘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정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윤정아, 내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그러실까요? 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윤정은 교묘하게 병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설득되어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윤정은 순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죠? 민호 오빠 오실 때까지 잘 버티세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윤정의 모습은 낮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무섭게 변해 있었죠.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문틈으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순자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아니면 꿈이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정은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빠진 엄지 손톱 자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스며나오고 있었고 다른 손톱들도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때문일까?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건강했던 자신이 이렇게 빨리 약해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등 뒤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윤정은 언제 일어났는지 이미 깔끔하게 화장을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아, 윤정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어머님. 그런데 냉장고 좀 봐주실래요? 우유도 떨어지고 반찬거리도 거의 없더라고요. 윤정은 냉장고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텅텅 비어 있었죠. 평소라면 윤정이나 민호가 장을 봤는데 지금은 순자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게. 내가 장 보러 나가야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오늘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윤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급한 약속은 없었죠. 순자를 밖으로 내보내서 더 괴롭히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녀올게. 뭘 사오면 되니? 감사합니다. 목록 적어드릴게요. 윤정은 종이에 물건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록은 터무니없이 길었죠. 쌀, 라면, 우유, 달걀, 양파, 감자, 당근, 대파, 마늘, 생강, 고기, 생선, 두부, 김치, 반찬거리까지 무려 20가지가 넘는 물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다 사와야 하나? 좀 많은 것 같은데. 순자는 목록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손톱이 빠진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사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시니까 자주 나가시면 힘드실까 봐요. 윤정은 교묘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겉으로는 순자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주려는 속셈이었죠. 그래, 알겠어. 그럼 지금 다녀올게. 순자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트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졌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휘청거렸고
손톱이 없는 손가락으로 장바구니를 쥐는 것도 아팠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담는데 순자의 작은 장바구니로는 모든 물건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큰 카트를 끌고 다녀야 했죠. 하지만 약해진 몸으로 카트를 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마트 직원이 휘청거리는 순자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계산대로 향했죠. 계산을 마치고 보니 짐이 2개의 큰 봉지에 가득 찼습니다. 평소라면 문제없이 들 수 있는 무게였지만 지금의 순자에게는 너무 무거웠죠. 그래도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까지 오는 길 순자는 여러 번 쉬어가며 걸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봉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발톱이 없는 발가락도 아팠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3층 계단에서 순자는 그만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봉지 안에 물건들이 계단에 굴러떨어졌고 달걀 몇 개는 깨져서 노른자가 흘러내렸죠. 순자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순자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행히 깨진 달걀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무릎의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한 순자를 본 윤정은 놀란 척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리고 무릎은 왜 이래요? 계단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순자는 며느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죠.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아니면 만족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나 봐요. 윤정의 말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어조였죠.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해서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건은 다 사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윤정은 봉지들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 상처를 혼자 치료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발톱 2개가 더 빠졌고 손톱도 절반 이상이 약해져서 부서진 상태였죠. 무릎 상처도 아물지 않고 계속 쓰라렸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순자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이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로 평소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분이었죠. 그래, 이권사님께 전화를 드려보자.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순자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이권사님의 번호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이세요? 저 순자예요. 아, 순자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시던데. 이권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권사님, 사실 제가 요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윤정이 나타나서 순자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누구와 통화하세요? 윤정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교회 권사님인데. 어머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전화 통화는 피곤하실 거예요. 윤정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막막했죠.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권사님과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어머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시면 그때 하세요. 윤정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 버렸죠. 순자는 홀로 거실에 남아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도 이상하고 자신의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야, 제발 빨리 돌아와라. 이러다 내가 정말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워. 순자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출장은 아직 2달이나 더 남아 있었죠.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괴롭힘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순자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죠. 10개의 손톱 중 7개가 빠져나갔고 발톱도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손톱마저 누렇게 변색되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윤정이 평소처럼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윤정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뭐든 괜찮아. 간단하게 해줘. 그럼 죽을 끓여드릴게요. 윤정이 끓여준 죽은 겉보기에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순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이거 너무 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요. 어머님이 입맛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윤정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목이 타는 걸 참으며 죽을 억지로 먹어야 했죠.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윤정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습니다. 손톱이 없는 순자에게 걸레질을 시키고 무거운 이불을 들어 나르게 했죠. 순자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날 때까지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구석구석 빠뜨리지 말고요. 윤정은 순자가 청소한 곳을 일일이 검사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지가 남아있으면 다시 하라고 명령했죠. 순자의 무릎은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느라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은 또 다른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뜨거운 국그릇을 순자에게 건네며 말했죠. 어머님, 이거 좀 나르시면 안 될까요? 순자가 손톱 없는 손가락으로 뜨거운 그릇을 잡는 순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뜨거운 국물이 순자의 발등에 쏟아졌죠. 아이고, 순자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등에는 빨간 화상 자국이 생겼고 발가락은 부어올랐죠. 하지만 윤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그릇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시면서 오히려 순자를 탓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순자는 화상을 입은 발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지만 윤정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라고 명령했죠. 어머님, 이거 빨리 치우세요. 다른 사람 다칠까 봐요. 순자는 손톱 없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이기도 했지만 윤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순자는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바꿔치기한 약 때문에 몸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거든요.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고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윤정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윤정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식적인 걱정이 더욱 무서웠죠. 좀 어지러워. 잠깐 앉아 있을게. 그러세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윤정은 순자가 소파에 앉는 것을 지켜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저녁 시간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죠. 순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윤정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한참 후에야 윤정이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순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는 동안에도 표정에는 당황함보다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더 많이 보였죠. 여보세요, 119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윤정은 전화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되는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윤정은 이미 눈물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윤정은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죠. 어머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더 잘 챙겨드릴 걸 그랬어요. 구급대원들은 윤정의 연기에 속아 그녀를 효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윤정은 계속해서 걱정되는 며느리 역할을 연기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순자의 상태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몸을 자세히 살펴본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의 손톱과 발톱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영양실조나 독성 물질 노출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정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바로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드시는 걸 안 좋아하셔서요.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저도 정말 걱정이었어요. 윤정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느리의 말을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었죠. 그리고 무릎과 손가락의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시라고 해도 윤정은 모든 책임을 순자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순자가 스스로 다친 것처럼 꾸며댔죠. 의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윤정은 걱정되는 며느리인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증거만 안 남기면 돼. 아무도 날 의심할 수 없어. 순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동안 윤정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효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눈물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순자의 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완벽해. 이제 민호 오빠가 돌아와도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윤정은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계획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죠. 세상에는 완전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3주 후 해외 출장을 마친 민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3개월 출장 예정이었지만 며느리로부터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온 것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민호는 손을 꽉 쥐며 기도했습니다. 윤정의 전화를 받았을 때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호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불과 한 달 전에 건강하게 배웅해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거의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거든요. 민호 오빠. 뒤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돌아보니 윤정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윤정아,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신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는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윤정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터뜨렸죠. 여보,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제가 아무리 챙기려고 해도 윤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듯이 연기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연락을 안 했어?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괜찮다고 하셔서 그리고 오빠 일에 방해될까 봐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윤정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순자를 걱정하며 돌봤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댔죠. 민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환자분 아드님이시죠? 어머님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함께 손톱과 발톱이 거의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하셨거든요. 보통 이런 증상은 장기간에 걸친 영양 부족이나 독성 물질 노출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평소 식사를 잘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의사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죠. 의사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는 평소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 걸 그랬어요. 어머님이 날 미워하셔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지. 윤정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묘하게 순자가 자신을 미워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죠.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널 미워할 리 없잖아. 너도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자꾸 피하시고 마치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윤정의 말에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아꼈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간병인 한 분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박간병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혹시 환자분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님 간병을 맡고 있는 박간병사라고 합니다. 사실 어머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간병사의 말에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님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계속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민호야, 윤정이가 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민호는 간병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윤정은 초조해하며 끼어들었죠. 간병사님, 어머님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정신이 또렷하실 때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것도 꼭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간병사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표지의 수첩이었는데 순자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민호가 수첩을 받아들자 윤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순자가 일기를 써둔 줄은 몰랐거든요. 민호는 수첩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민호야, 내 아내가 날 괴롭힌다. 일부러 밥을 태워주고 약을 바꿔치기 하고. 하지만 내가 믿어줄까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겠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적힌 내용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오늘 또 무거운 짐을 들고 마트에서 돌아오라고 했다. 손톱이 없어서 잡기도 힘든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지만 윤정이는 비웃기만 했다. 윤정이가 전화기를 빼앗아 가서 권사님과 연락할 수도 없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무섭다. 수첩을 읽어가는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이야? 민호가 윤정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윤정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죠. 여보, 그건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헛것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괴롭혔겠어요? 치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네, 의사 선생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이 드시면서 피해 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윤정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죠.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기 날짜별로 다 적혀 있잖아. 내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박간병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몸의 상처들도 이상했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각도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윤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게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윤정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윤정이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을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병원이라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죠.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드린다고 약속했으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지옥 같은 상황에 내버려둔 것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민호는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새운 민호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품에 꼭 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돌아왔네요. 어머님 상태는? 입 다물어.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그 순간 민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윤정 맞은편에 앉으며 어머니의 수첩을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죠. 이거 다 읽어봤다. 여보, 그건 내가 어머니께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민호는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3월 15일. 윤정이가 일부러 밥을 태웠다. 너무 써서 목이 아팠지만 참고 먹었다. 민호한테 말하면 믿어줄까 무섭다. 윤정은 자신의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3월 20일. 오늘 손톱이 또 하나 빠졌다. 윤정이가 바꾼 약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겠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3월 25일. 권사님께 전화하려 했는데 윤정이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나는 정말 무섭다. 민호야, 엄마가 죽기 전에 이 말이라도 전해지길. 그만해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쓰신 글 알아? 윤정이가 뜨거운 국그릇을 일부러 내 손에 쥐어줘서 화상을 입었다. 손톱이 없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사고야, 고의야?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죠. 그래서 뭐? 어머니 없으면 당신도 편해질 텐데. 왜 나만 나쁘다고 해? 민호는 윤정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아내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너, 정말, 맞아. 난 처음부터 싫었어. 늙은이랑 같이 사는 게 역겨웠다고. 매일 어머니 시중 들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 윤정은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죠. 차라리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 미친년이.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윤정은 오히려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때리려고? 때려봐. 그럼 나도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주겠어.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었다니 충격이 너무 컸죠. 그럼 뭐 어쩔 건데? 이혼? 좋아. 하지만 위자료는 제대로 받아갈 거야. 어머니 간병비로 집안 재산 다 날린 다음에 말이야. 윤정의 말은 점점 더 악독해졌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들이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위험에 방치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민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울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어머니는 이미 반시체 상태인데. 윤정의 비정한 말에 민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닥쳐. 민호가 윤정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윤정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지만 민호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민호가 윤정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윤정은 숨이 막혀 발버둥쳤죠. 나 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분노에 찬 민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어머니가 받으신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껴봐. 민호는 윤정을 바닥에 밀쳐버렸습니다. 윤정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죠. 아! 윤정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죠. 민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윤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윤정아. 민호가 당황해서 윤정을 흔들었지만 윤정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민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이런 일이. 민호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죠. 마침내 어머니를 괴롭힌 악마가 응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윤정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윤정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분노도 후회도 그리고 어떤 만족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도 가해자가 되었다는 무거운 현실이 다가왔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어머니를 괴롭힌 윤정이 응징을 받았으니 이제 어머니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진정한 치유와 평화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민호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 응급실에 도착한 윤정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복수를 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죠. 네, 남편입니다.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자분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척수에도 손상이 생겼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의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윤정이 평생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완전히 못 움직이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모갈의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재활 치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완전한 회복은 힘들어 보입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이 어머니를 괴롭힌 것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느껴졌죠. 몇 시간 후 윤정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병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윤정을 바라봤죠. 윤정의 몸은 온갖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윤정이 간신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약했죠. 일어났구나.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윤정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았죠. 네. 내 몸이 왜 이래? 손이, 발이. 윤정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의사 말로는 평생 침대에서 생활해야 한대. 뭐라고? 그게 무슨...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내가 어머니 처지가 되었네. 손도 발도 못 쓰는. 민호의 말에는 차가운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제발. 윤정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도움을 청했을 때 넌 뭘 했지? 그건 달랐어. 달라? 어떻게 달라? 어머니도 손톱 다 빠져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넌 뭘 해줬어? 민호는 윤정의 과거 행동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야지. 왜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고 계셔. 의사 말로는 곧 의식을 되찾으실 거래.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다행이라고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았죠. 여보, 나 정말 후회해. 어머님한테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의 손톱이 다시 자라나? 겪으신 고통이 사라져? 민호는 윤정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윤정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환자분, 몸은 좀 어떠세요? 간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팔이 안 움직여요. 윤정이 간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동정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환자분,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설명드렸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윤정이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침대에 누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민호와 윤정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이제 알겠어? 내가 어머니를 어떤 지옥으로 밀어넣었는지.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어머니는 그래도 희망이 있으셔.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실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윤정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요. 여보,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나 좀 돌봐줘. 윤정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부부, 어머니를 해친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났어. 넌 이제 혼자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 기억나?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잖아. 민호는 윤정이 순자에게 했던 냉정한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윤정은 절망에 빠졌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느껴봐. 민호는 일어서며 병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다급하게 불렀죠. 여보, 여보, 가지 마. 제발. 하지만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제 어머니처럼 혼자서 버텨봐. 문이 닫히자 윤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도 윤정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자가 혼자서 고통받았을 때처럼 말이죠.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순자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죠. 인과응보의 무서운 법칙이 마침내 윤정에게도 적용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순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죠. 민호는 매일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민호야, 고생이 많았구나. 순자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아 보였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보다도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이 더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 윤정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죠.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침대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윤정이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해도 그런 처지가 된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도 목숨은 건졌구나.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께 그렇게 했는데도 걱정되세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제 됐어. 순자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며칠 후 민호는 윤정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순자가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휠체어를 밀고 갔죠. 윤정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순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윤정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곧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 와서 들으니 허무하구나. 순자의 말에 윤정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됐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죠. 내가 받은 고통은 하늘이 대신 갚아준 거야.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다. 순자의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담한 받아들임만이 있었죠. 어머님, 저는 정말 너도 이제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내 몫이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병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맙다, 민호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효도할 시간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만회하겠다는 각오였죠. 그로부터 석 달 후 순자와 민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서 둘이서만의 평화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죠.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어머니, 이게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어머니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챙기고 재활치료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순자의 손톱과 발톱도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죠.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정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되새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간병사님,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윤정이 간병사에게 애원해도 최소한의 도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순자가 느꼈던 그 절망감과 외로움을 이제 윤정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죠. 이게 어머님이 느끼셨던 기분이었구나. 윤정은 하루하루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어느 저녁 순자와 민호는 함께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민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제는 서로만 있으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사람이 저지른 죄는 결국 돌고 돌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윤정은 사랑하는 남편과 건강한 몸, 그리고 자유를 모두 잃고 말았죠. 반면 순자와 민호는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으로 결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무서움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결과를, 악한 일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눈물,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작은 위로까지. 이 사연이 당신의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화보다 더 리얼한 인생 이야기. 다음 편에도 함께 해주세요.